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직방이 지난해 전국에서 거래된 80만 5,183건의 아파트 거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이 평균 거래 가격 29억 9천만 원대로 전국에서 거래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대부분이 평균 거래가가 20억 원을 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도 10억 원을 넘긴 지역들이 급증했습니다. 국토부는 인천, 부천, 성남 등 수도권과 부산, 창원, 세종, 대전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에 BRT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습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인천 계양에서 부천 대장지구는 입주 계획에 맞추어 개통할 계획이며 BRT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함께 환경 문제도 해결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여기에는 저금리와 예측할 수 없었던 세대수 증가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부동산 광풍에 10억 클럽에 진입한 아파트 단지가 2017년과 비교해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작년과 같은 상승세는 좀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새로운 투자자들이 지금 진입을 하기에는 세금 부담이나 대출 규제 등 이 진입 제한 요소가 많은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 문자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아래 클릭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은 이분 나와 계십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렸기도 했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촉각이 여전히 곤두세워져 있고 예민한 가운데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이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지가 선정되기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슈 진단 통해서 지금 만나보시죠. 네, 작년에 이제 발표됐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범 단지 8곳이 선정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3년 내에 3월 달까지도 추가적으로도 신규나 아니면 해제 지역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성이 강조된 재개발 사업이죠. 그동안에 재개발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했던 지역들, 거의 20년 이상 그냥 방치된 지역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 진행을 못했던 지역들,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한 지역들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 같고요. 역세권의 고밀도 개발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 일단 작년에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2020년도 5월에 발표됐던 내용이고요. 이때 이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 방안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때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이게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2022년도까지는 총 4만 가구 정도를 서울 지역에 총 4만 가구 정도를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약 한 4천 가구, 그다음에 2021년도 올해죠. 올해는 11,000가구 정도 되고요. 2022년도 내년에는 24,000 가구 정도 돼서 3년 평균 총 13,000가구 정도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이 현재 2020년도까지 한 2만 가구,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소규모 정비부터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에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 역세권 민간개발 사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작게 개발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고 그 지역 안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들,
또 주택 신축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는 여건들 빨리 만들겠다. 그 내용이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공공임대주택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 상향이라든가 도시 규제 완화 같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민의 동의를 빨리 끌어내기 위한 조건이겠죠. 현행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임대 물량이 15% 정도가 되고요. 분양이 한 35% 정도 된다 보시면 이 사업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분양 물량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분양 물량을 25%로 좀 줄이고요. 거기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적 임대주택을 25%, 이게 10%를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혜택될 수 있는 부분들 현재 소유권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을 돌아가게끔 만들어주고 또 자기 부담금을 또 줄이는 만큼 또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자기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또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노후화된 주택단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개발을 빨리 촉구하는 현재 그 소유자들도 많을 겁니다. 그에 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부담금을 줘가면서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난다는 걸 또 꺼려할 사람도 있겠죠.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지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주민의 동의를 얼마만큼 끌어낼 수 있느냐, 거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공공재개발, 특히 재개발 사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주택단지 거주하는 연령층대가 거의 60대에서 80대까지 고령층의 인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 고령층의 이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시킬 거며 그 과정에서 동의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자녀분들이 또 개입을 하면서 자녀분들의 자기에 대한 또 어떤 이득을 또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라도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동의를 받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또 발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재개발 활성화, 공공재개발을 발표를 했으니 공공재개발 이 방안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또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뉴타운이라든가 정비구역에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으로 해제된 지역들, 뉴타운 사업지구가 해제된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서울 내만 176개 소가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또 추가적으로 준비하겠다. 노원, 도봉, 강북, 강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강남보다는 강북 지역의 재개발이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LH와 SH가 참여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조합원 물량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한다. 그리고 또 실제 종상향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용적률 상향뿐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 제외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됐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제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과연 발표된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언제 실현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공재개발의 첫 후보지를 8곳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토부, 서울시와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택을 했는데요. 약 한 4만 7천 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해제라든가 신규 구역도 올해 또 3월 말까지 또 이제 후보지로 선정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뚱맞게 없었던 지역에 지구 지정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진행됐던 토지들이나 그 주변 주택단지들을 이제 현재 어느 정도는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후보지로 선정된 8곳 중에 주민동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동의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LH, SH공사 공공시행자로 지정이 된다 해서 흑석동과 양평동, 용두동, 봉천, 신설, 또 현재 신문로, 강북까지 8군데를 지정했고요. 그 주변에 흑석동부터 해서 이 재개발 지정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이제 후보지로 선정하고 또 초역세권이다 보니까 역세권 또 고밀도 개발까지 같이 진행될 수 있는 여건까지 만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지를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라든가 용적률은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꼭 이렇게 된다라고 보장되는 내용은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문로라든가 양평동 실제적으로 전철역과 상당히 가깝습니다. 양평역. 근데 실제적으로 현재 신설동 같은 경우 신설역과 용두동 또 그 주변에 있는 강북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전철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역세권 지역에 아무래도 개발을 하게 되면 청년 임대라든가 신혼희망타운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해질 테고요. 또 직장인들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인프라 구축에도 그만큼 훌륭하게 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입지가 우수한 지역을 먼저 선정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공공재개발을 함으로써 기대 효과는 얼마가 되느냐? 실제적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의 공적 지원과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에 지원이 있겠죠. 어느 정도는 당근을 제시를 해줘야 실제로 주민들이 동의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부 체납 비율을 50% 정도 되는 부분을 20에서 50% 정도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대 50%까지는 이제 적용이 되되 거의 20%부터 이제 시작하나 기부 체납 비율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조합원들 몫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겠죠. 또 사업성 보장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을 하고요. 또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키고 그리고 미분양 비주거 시설 매입을 지원을 한다. 미분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매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분양이 다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해서는 현재 LH나 SH공사에서 다시 재매입을 한 후에 또 임대를 놓겠죠. 그런 형태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사업비 지원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주비 보증금의 70%, 사업비 총액의 50% 정도는 실제적으로 기금으로 만들고요. 거기에 이주비, 보증금의 70% 정도는 이주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또 융자를 해준다. 거기에 들어가서 기반시설이나 SOC 조성비용, 기반시설과 SOC 조성비용은 실제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해서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을 대부분 다 국비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에서 돈을 대겠다. 그 내용이고요. 또 인허가도 빠르게 진행해서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현재 수권 소위라든가 아니면 현재 사업계획 별도 통합, 심의를 거쳐서 빨리 절차를 간소화해서 진행을 빨리 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이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또는 현재 실질적으로 사업 관리라든가 임대 관리까지 또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건상 그 주변 시설이 열악해서 정말로 다른 아파트, 다른 지역들처럼 새 아파트가 아니라 새 주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빠르게 진행시켜주는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싣고요. 또 기대 효과를 보기 말씀드린 대로 도시 규제 완화나 분양가 보장 등 제도적 지원을 해주고 조합원의 사업 부담을 현재 사업 부담을 좀 줄여줘서 사업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상가라든가 준주거 재개발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상가나 준주거 시설은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주거 시설을 매입해서 도심 정비에 활성화한다. 이 내용이 실제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상가 시설이라든가 호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주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나 준주거 시설을 개조를 해서 실제로 주택으로 현재 LH나 SH공사에서 재임대를 놓겠다는 내용이겠죠. 거기에 또 임대료가 발생을 할 테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공실이 없게끔 만들어주겠다는 내용이고 공공의 사업 관리를 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원주민 이주 대책을 강화하고 실제로 이주 단계에서 주민 갈등을 완화합니다. 사업 종료 후에 원주민 재정착률을 이제 어느 정도는 크게 만들어주겠다. 원주민들이 빠져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조건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원주민 이주 대책도 좀 강화가 돼야 된다. 당연히 이거는 비용입니다. 돈이 있어야 이주를 할 테니까요. 이런 부분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혜택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해서 준주거는 상업지로 또 실제 용적률의 비율을 좀 더 높여주고 거기에 또 용적을 상향을 해주고 기부 체납을 완화해주고 또 관리 처분 시 분담금을 확정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킨다. 관리 처분할 때 분담금을 확정을 해서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SH공사나 LH공사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시키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맞출 수 있는 조건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 융자라든가 이주비 융자, 또 기반시설 국비 지원, 도시계획 또는 사업계획 통합 심의를 빠르게 진행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실제적으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 나머지 50% 임대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이 50%를 가져가고 나머지 50%를 임대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분양가 상한에 또 실제 120% 건축 허용도 120%까지 허용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증가한 용적률의 20에서 50%는 주택으로 기부 체납한다.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용적을 높여준 만큼 용적을 높여준 비율에서 몇 프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부 체납 비용을 어느 정도는 좀 줄여주겠다. 이 내용이겠죠. 거기에 조합원 분양을 제외 나머지 50% 임대 공급을 하고 전체 20%는 공공임대.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분양 50%, 공공임대 20%, 공공지원임대 5%, 일반 분양 25% 이렇게 책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현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뭐 신년 기자 회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공급이 진행될지는 현재 향후의 일정을 좀 봐야 되고요. 그 방향성이 지금 현재 주택시장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향과 과연 부합을 하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축 사업이라든가 새롭게 만드는 택지 사업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만큼 어느 정도 그 개발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그 개발 속도에 따라서 그 지역이 정말로 발표된 내용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정권을 교체하면서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앞에만 보실 게 아니고 좀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 정도를 내다보는 시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 정부의 공공 재개발의 핵심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8곳 모두 역세권에다가 상대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이죠. 때문에 공공 재개발 사업의 진행으로 인해서 공급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저희 이어지는 정보 체크 시간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 3호선 함께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푸른구두의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은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교대역 하면 교대를 비롯한 대학가 그리고 법조타운을 품고 있는 동네인데 자, 소장님께서는요, 이 교대역 역세권의 주택 어떤 부분에 메리트를 보고 계실까요? 네, 주택단지는 주거 환경이죠. 그 주변의 환경이 얼마나 또 쾌적하고 그 주변이 얼마나 조금 더 정리가 돼 있느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서초동 중에서도 고급 주택가 밀집적으로 유명한 지역이고요. 교대역 건너편 쪽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상에 보시더라도 교대역이 이제 2호선과 3호선 이용하실 수 있죠. 남부터미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고급 주택가 밀집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이제 강남권역이고요. 왼쪽 봤을 때 이제 서초권역과 방배권역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양재권역에 현재 서초구 INC 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동서남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펼쳐진 어떤 인프라들이 이미 완성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의 인구 구성들이 상당히 좋고요. 임대료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만큼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이제 학군입니다. 학군 같은 경우는 지금 표시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서초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인류 명문학군들이 있죠. 당연히 여기 장기 체류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주거단지가 워낙 또 활성화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된 지역이 바로 서초동, 강남 지역 중에서도 서초동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장 먼저 진행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업을 보시게 되면 사업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예술에 관련된 또 어떤 그 특화된 거리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트밸리 실제로 가로수길이 조성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비 둥둥선까지 연결이 됩니다. 설해마을과 연결된 클래식 악기 거리 조성이라든가 또 센트럴시티 중심으로 한 관광 쇼핑 상권 활성화. 이제 주변에 특화된 어떤 거리가 조성이 되게 되면 그에 걸맞는 또 상권이 만들어질 테고요. 또 그 주변에는 예술의 전당과 법원단지부터 종합병원까지 인프라 고치거나 잘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 인근에는 롯데타운이 이제 저 부지를 활용을 해서 주거 또는 현재 그중에 상업 업무 시설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굉장히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주변에 인구들이 구성들이 좋아질 거고요. 재건축 단지로 인해서 또 주택 가격도 상당히 상승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은 동부간선도로나 서부간선도로와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주변에 양재부터 해서 한남 IC까지 진행되는데요. 서초와 반포 IC 구간이 가장 활성화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 있는 서초 IC 보시게 되면 복합 문화예술단지나 주거 상업시설들이 들어선다는 얘기는 인구 구성들이 좋아지고 현재 업무 단지가 활성화된다. 당연히 상권이 커지고 그중에 주거단지도 그만큼 커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남부터미널 개발 같은 경우도 워낙 오래된 사업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남부터미널이 이용객도 많이 줄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설들이 워낙 노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혐오시설까지도 보여지는 굉장히 낙후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저층단지에 터미널만 있었던 부지를 호텔이라든가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부터 오피스 빌딩까지 같이 만들어 복합 개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 주변이 또 환경이 또 그만큼 좋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고요. 임대 예상가는 4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현재 시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8월, 9월 정도 되게 되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9천만 원부터 1억 1천만 원, 임대 예상가는 3천만 원, 보증금이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 40% 잡았을 때 2억 1천만 원부터 2억 2천만 원까지고요.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급 주택가 위치한 우수한 환경 때문이라도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고요. 명문 8학군 수요로 인해서 지속적인 수요가 만들어진 지역이다. 또 개발허지가 워낙 많고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 실제 그 주변에 신축 주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의 희소성, 또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탁월한 재테크까지 가능한 투룸 다세대 주택, 지금 신축 중인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개발이 무궁무진한 지역이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역세권에 있는 소형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가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근처에서 분량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볼게요. 가격은 약 3억 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번엔 강남권의 소형 오피스텔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매달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인데 강남구 역삼동에서 보시는 이유 어떤 걸까요? 테헤란로 역삼역 그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또 현재 소형 주택들이 인기가 워낙 많은 직장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꼭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테헤란로 주변은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 차량 통행도 워낙 많죠. 그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상권도 그만큼 좋다는 얘기고요. 강남역 중심으로 한 또 대형 상권이라든가 신분당선, 연장선 또 개통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이용객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테고요. 오른쪽에는 국제로 복합지구가 전철역으로 두 정거장만 연결됩니다. 그리고 전철역과 연결된 현재 강남역까지 삼성역부터 강남역까지가 현재 연계 개발 지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 개발 사업 속도 굉장히 빨라질 거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부담도 그만큼 덜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업무 단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또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벤처의 붐을 일으킨 지역이 테헤란로죠. 그 벤처의 제2의 붐을 또 일으키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1인 창업가들이라든가 청년 창업가들이 실질적으로 나홀로 오피스텔을 얻어서 실제로 먼저 나홀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임대로 오시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주변에 또 현재 1인 직장인들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서울 지역에서 손꼽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는 말씀드린 대로 전철역과 현재 광역교통 버스망, 그다음에 행정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들 또는 현재 의료시설들이 워낙 잘 돼 있는 인프라가 완결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인구들이 모여드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의성 따라서 당연히 젊은 층 인구들, 직장인 인구들이 그만큼 더욱더 많이 늘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적으로 2015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쭉 봤을 때 그전에 이미 완료된 현재 완공된 오피스텔 단지들이 대부분 다 가격이 다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상 시세 차익과 수익까지도 가능한 그렇게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르네상스 복합단지가 현재 실제로 업무시설 외에 숙박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업무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는 직장인들 많이 늘어날 테고요. 그 직장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공간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는 소형 오피스텔들 인기들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더 신축 같은 경우는요. 또 그 주변에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가 개발되면 삼성동과 연결된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 탄천을 건너서 송파까지.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룹 통합 사옥 외에 전시장, 컨벤션,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주변에는 업무 단지가 활성화되고 직장 인구가 100만 명 이상 늘어난다고 얘기합니다. 또 지하공간 개발 통해서 GTX, A노선, C노선, 위례신사, 또 경전철 사업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연계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역까지 연계 개발되면서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고 역세권 고밀도 사업이 바로 이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기존 용적률을 더 높여준다. 여기 30% 이상 높여주고요. 상업지역 같은 것도 800%까지 높여주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성도 그만큼 보장이 되고 실제적으로 사업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이 많이 빠르게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3억 900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 예상가 이 전세로 놨을 경우
예를 들어서 기재를 해드린 거고요.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투자 금액은 4,900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월 임대료를 수익형으로 보기 때문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까지의 높은 수익이 자랑합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금의 70%까지 가능하죠.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이 4,900에서 9천만 원. 실제적으로 몇 억 정도로 두세 개 정도로 현재 하게 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헤란도 직장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당연히 풍부할 수밖에 없고요. 임대료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 생활까지 보장된다. 또 그 주변의 시세가 계속 연일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세 차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세와 시세 차익 모두를 가져가는 것 강남구 역삼동이라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량 1.5룸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자, 지금 가장 핫 이슈죠. 공공재개발의 최대 수혜지가 어디인지 투자의 전략을 세우길 원하신 분들은 무료 전화 1:1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1:1 무료 상담이 진행됐는데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박연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산시장 과열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기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연 0.9%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85.2로 전월 대비 1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사업의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여건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사업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 길잡이 김우재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도 그렇고요. 이사님도 그렇고 다들 이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보고자 선택하는 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일 텐데요.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주택연금이 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올해 준비한 내용은 특히 2021년, 특히 작년 그 12월이죠.
이때 주택연금의 어떤 제도가 살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6월 정도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또 변모하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어떤 가격의 상승분을 어떤 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다른 나라와의 어떤 자산의 비율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부동산과 어떤 금융자산의 비율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과 그 금융자산의 비율이 3대7 정도의 비율이고요. 일본은 약 한 6대4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자산이 그 2대8, 8대2의 비율로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독 부동산 자산이 많이 치중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통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통계를 살펴보시면 부동산이 6이고 금융자산이 4의 비율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20%에 대한 비율이 전세자금 대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20%가 아직까지도 부동산에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이 8대2에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의 그 어떤 큰 자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겠는데요. 최근 그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사회보장 제도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그 사회보장 제도의 그 개인 연금과 그다음에 이제 기업 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진 걸로 3층 연금이라고 하고 이런 제도를 바탕으로 개인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끔 지금 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를 그 대처하기 때문에 풍족하게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지금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그 수익률이 원금 보장에 그 집중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걸로 효과적으로 그것도 준비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연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그 개인들이 그 연금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원금 보장에 굉장히 그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적으로 이런 세 가지 연금 제도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 연금과 그 국가연금, 기업연금의 제도가 그 준비는 되어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수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제도를 보완하고자 부동산에 있는 자산을 고정자산을 이제 유동화시키는 어떤 작업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주택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을 어떤 담보로 이게 사갖고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해갖고 이게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 반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집을 담보로 이제 연금을 받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주택연금의 형태는 그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 자기가 집을 갖고 그 집에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살았을 때 그 집을 담보로 이제 뭐 매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이 그 지금 계속적으로 가입 증가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그 가입에 굉장히 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 그 이 주택연금의 장점은 뭐 국가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평생 편하게 거주를 하면서 평생 또 종신토록 이게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겠지만 그런 점에 비해서 굉장히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점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가입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 좀 보완하고자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를 지난달에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주택연금의 장점은 특히나 이제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제가 표를 준비해봤는데요. 그 집을 이게 매도를 했을 때 그 매도한 금액과 그다음에 연금을 총 받는 금액을 두 가지를 비교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집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택연금을 신청을 해서 연금을 받는 도중에 만약에 이제 그 계약자가 이제 유고시 같은 경우 일찍 유고가 됐을 때는 바로 이제 주택을 처분하게 되는데 주택 처분하는 금액이 연금을 받았던 금액보다 금액이 크다면 그걸 고스란히 자녀한테 돌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액이 이제 상속으로 연결됐을 때 처음에 그 어떤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연금을 전환한 다음에 수령하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형태가 그 상속세나 어떤 그 세금에 대한 계산 방법이 적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 현상입니다. 주택 가격보다 연금을 받는 금액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대로 그 어떤 그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그 어떤 연금에 대한 그 재원을 따로 이게 청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정부에서 처음에 확정된 금액을 보장을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급을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그 주택연금이 꾸준히 인기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부동산 상승과 맞물려서 그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특히나 과거에는 이제 60세라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바로 이제 60세에서 55세로 이제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폭이 넓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되는 금액으로 특히 이제 9억까지 끊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입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그 안을 보면 이제 공시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9억에서 12억 정도까지 그 실거래가가 이루어지는 주택도 이제 주택연금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추가로 이제 그 주택의 유형이 또 확대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늘어난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모두 그 오피스와 이제 주거 지배의 역할을 동시에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주거를 했던 기록이 있다 그러면 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이제 간주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제 주택연금의 어떤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저당권의 어떤 설정 방식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담보를 설정할 때 어떤 근저당을 과거에는 설정을 했지만 앞으로 이제 2021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신탁 방식으로 이제 근저당을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계약자한테 유리한 형태, 특히나 이제 압류 방지 통장의 어떤 개념으로 그 기타 그 압류나 그 채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연금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끔 국가에서 이제 보장을 하도록 그 제도가 개선 중에 있다고 좀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주택 그 연금안의 그 어떤 활용안을 잘 살펴보시면 그 9억을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주택을 그 전체 한 사람이 가지고 부부 합산으로 계산을 했을 때 전체 총 가지고 있는 그 보유주택의 공시 가격의 합산 금액이 9억이 되느냐 9억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주택연금이 된다 안 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그 합산 금액이 9억 이하일 때는 그 집이 하나일 때는 무조건 가능하겠고요. 다주택자, 뭐 예를 들어서 집을 3개가 있는데 그 공시가격이 합산액이 8억이다 하더라도 이제 그 집의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주택연금의 혜택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9억 이상일 때는 그 9억 이상인 그 주택도 물론 이제 주택연금을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최고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딱 9억까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5억짜리 그 공시가격의 15억짜리 집을 주택연금으로 그 전환한다, 가정을 한다고 하면 9억까지만 인정이 되고 6억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이 2개 있을 때는 이제 그 기존 주택을 하나는 이제 연금을 신청하고 그 나머지 집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일 때는 바로 이제 또 이런 혜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부동산의 어떤 그 가격이 굉장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매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나 이런 주택연금 제도가 이제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계약자한테 그다음에 이제 시청자한테 이제 각 개인들한테 굉장히 조금 더 유리한 그 어떤 조건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면 굉장히 그 주택 가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대 형태보다는 이제 보유하고 어떤 소유하는 형태가 앞으로도 부동산 자산 가치가 꾸준히 올라간다고 그 가정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임대보다는 이게 1가구 1주택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똘똘한 주택 한 채를 가져갖고 주택연금까지 활용하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한번 그 계획을 갖고 추진해 가시면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슈 진단 시간에는 2021년에 달라지고 있는 주택연금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결론은 좋아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입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가 되고 커진 건데요. 연령대 자체도 낮아졌고 이제 고가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내 자산 상황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지니까 이번 기회에 살펴보시고 이 모든 유리한 혜택들 누려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요즘 또 소형 주택이 대세라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준다고 하는데 바로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우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4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영등포구입니다. 여의도와 가깝기도 하고 영등포구가 그 자체적으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양평동 4가의 입지 조건은 어떨까요? 네,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3도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영등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지가 상승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9도심이 이제 신도심으로 변모하면서 어떤 인식 전환과 함께 더욱더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지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증가폭이 이제 강남과 마포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형 주택의 인기 또한 많아지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임대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이곳의 이제 위치를 말씀드리는데 이곳 위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9호선 당산역과 이제 선유도역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입지적인 위치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안양천과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세권의 어떤 특징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제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이 바로 이제 2호선과 9호선인데 바로 이런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당산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인프라가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대형 마트 또는 대형 백화점 또는 이제 다양한 병원 등이 영등포구 안에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여의도에 바로 인접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 전문직들이 더욱더 많이 찾는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가 되겠고요.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직주 근접의 어떤 모양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특히나 이제 이곳에는 다양한 지하철 노선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하철 1호선, 2호선, 5호선, 9호선. 특히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4개 지역의 어떤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노선일 뿐만 아니라 2호선과 9호선이 있기 때문에 또 강남역과의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어떤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들이 제일 먼저 찾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가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 4가 일단은 입지적인 이점부터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영등포구 하면 아직은 좀 우리에게 낙후되고 오래된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탈피해서 좀 새롭게 변신하는 양평동 4가 기대가 되는데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호재 같은 경우에는 9도심에서 이제 신도심으로 변모하는 과정이고요. 그중에 이제 교통망 확장 계획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노선에서 이제 더욱더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 주위의 환경을 굉장히 개선시키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서부 간선도로의 지하 사업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물포길 지하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 두 노선을 살펴보시면 영등포구를 관통을 하면서 굉장히 상습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로가 막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체 구간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특히 지상 부분을 공원화하면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지는 모습 보면서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호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신안산선 개통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제 안산에서 이제 서남권에 서울로 연결하는 어떤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노선에 어떤 교통 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 노선을 통해서 극적으로 이제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 노선이 이제 주요 업무 타운과의 접근성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이 노선과 연결되는 구간의 어떤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GTX B노선과 신림선 노선의 어떤 개통 개발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교통의 소외 지역이었습니다. 특히나 버스망이 노선이 있는데 너무 이게 자주 오지 않고 아주 뜨문뜨문 오는 아주 교통의 소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이제 이런 철도망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더욱더 이제 영등포구 일대가 더욱더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효과는 파크원 부지, 특히 이제 초고층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의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9도심의 현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가 특히나 초고층 건물로 변모하면서 대형 오피스 건물과 그다음에 이제 백화점과 이제 호텔 부지가 올라가면서 더욱더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곳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신다면 바로 이제 좌측에는 목동이 있고 우측에 용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런 개발 혜택의 직접적인 어떤 수혜 지역이 바로 이곳이 되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등포구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여의도나 용산이 배후지다 보니까 안 그래도 1인 2인 가구가 대세인데 더 좀 집중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9호선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주택의 투자 금액 얼마 정도일까요? 예, 그 금액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투룸 기준으로 3억 6천에서 3억 7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세는 지금 현재 나가는 그 전세가 3억 3천에서 3억 4천만 원의 그 전세 금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월세를 안고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월세 그 보증금은 3천에 약 한 13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한다면 바로 이제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 4가에서 개발의 호재가 모여 있는 곳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디일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교차하는 양지역 부근에서 이번에도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주목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번에 가볼 곳 강남 3구입니다. 강남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의 그 지역별로 특색이 있잖아요. 자, 이사님께서는 서초구 양재동만의 지역적인 특색 어떻게 보실까요? 그 강남 상구의 한 축입니다. 특히 이제 강남구는 대규모 그 상권과 그 업무 시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초구는 강남구의 어떤 배후 지역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도 통해서 살펴보시면 이곳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부 고속도로의 그 도로망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터미널에 어떤 인프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강남역 상권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기도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녹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재천 일대가 한강가의 어떤 연결성이 굉장히 좋은 선로공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지축이 확보된 선로공원이 어떤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도곡동과 대치동의 학원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개포동 재건축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동의 이주 수요의 어떤 혜택을 계속적으로 받는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곳 같은 경우에 약 한 70만 명 이상의 인구 업무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무 벨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제 2호선과 3호선 그다음에 그 7호선을 축으로 한 업무 축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서초구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정부사 부지 그 개발 또한 진행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양재동 일대에 대규모 업무타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 지도를 살펴보시게 되면 그 강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신도시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토지 구획이 잘 정비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잘 정비된 모습, 그다음에 도시고속도로 또한 마찬가지로 그 가로 세로가 잘 구획이 잘 정비된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강남권의 도시도 누리고 싶고 또 풍부한 자연 환경도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서초구 양재동에서는 욕심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목적이면 개발 호재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양재동 쪽에 일자리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기대되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네, 그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그 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 일자리 중심으로 지금 변모하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양재 R&CD 특구 조성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 벤처기업 등 다양한 업무 생태군이 그 잘 조성되게끔 어떤 생태계의 균형을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서초대로 일대의 어떤 그 업무 축을 연결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강남구의 어떤 상업과 업무 시설이 연결되는 모습, 특히 이제 코오롱 부지와 롯데 칠성 부지의 개발을 통해서 이곳의 업무 축이 굉장히 강남에서 이제 서쪽으로 확장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GTX C노선이 이제 그 점거하는 정차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재역 일대가 어떤 업무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그 업무 타운과 이제 맞물려서 교통망이 확장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 신분당선의 연장 효과를 통해서 국제 업무 지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용산과 바로 이제 양재역이 이제 14분 이내로 관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사람과 많은 그 직장인 수요가 몰려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상습 정체의 구간이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도로망의 교통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공간을 다양한 상업시설, 업무시설, 그다음에 그 아파트 시설을 만들게 함으로써 이곳이 더욱더 그 개발되고 확장되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재동의 그 어떤 개발 효과에는 양재동과 오면동 일대 대규모 연구개발단지가 이제 조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남구에 이어서 서초구 또한 굉장히 큰 업무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강남이라서 가능한 이 개발 호재의 스케일로 보입니다. 첨단 일자리가 큼직큼직하게 생겨나고요. 자, 호재 중의 호재라고 하는 GTX 신호선이 그대로 관통하게 되는 양지역 역세권의 주택을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데 투자 금액이 과연 얼마나 필요할까 궁금해집니다. 시세 만나볼까요? 예, 다세대 투룸 기준입니다.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의 시세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는 최근에 많이 올라갔고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세 금액은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할 수 있는 금액은 2천에서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월세를 안고 진행을 한다면 보증금 5천에 약 한 120에서 130만 원의 월세 시세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안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약 2억에서 2억 3천만 원의 금액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함께했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이 시간 알차게 꾸려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우재 이사님의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 문자번호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W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